이혼 후 남겨진 자네들, 가을 초입의 바람이 연희동 고택의 기와 지붕을 휘감고 지나가며 목련꽃의 은은한 향기와 계절이 바뀌는 차가운 기운을 섞어 놓았다. 지현은 거실 창가에 조용히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삼차를 한 모금 마셨다. 멀리서는 전동차 소리가 노랗게 물든 길을 따라 조용히 흐르며 고요한 서울의 아침 풍경과 어우러졌다. 바깥의 분주한 삶과 거의 단절된 듯한 이 고요한 방 안의 모든 물건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군데군데 색이 바랜 와인색 벨벳 의자, 얼룩이 몇 군데 생긴 일본식 레이스 커튼, 그리고 낡은 찻상 옆에 단정하게 놓인 새하얀 자기 화병까지. 이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지현의 마음속에 익숙하면서도 공허한 아련함을 세우며 들게 했다. 한때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던 모범적인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 집은 이제 두 모녀가 파경 후 길고 긴 나날들을 버텨내는 추억의 공간일 뿐이었다. 딸의 웃음소리, 온 가족이 함께하던 식사 시간은 유명했던 이혼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지현은 더 이상 남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헌신적인 아내가 아니었고, 가족 모임에서 늘 전통 기모노를 입던 여성도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다시 직업을 찾아야 했고, 이미 깊이 박힌 습관들을 재조정해야 하는 싱글맘이 되었다. 아침 뉴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웃집 반려동물 소리와 섞여 들어왔다. 지현의 유일한 딸 소은은 아직도 별채 남쪽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18회 동안 어머니로 살아온 습관처럼 지현은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했다. 제스민 향이 나는 쌀죽과 직접 담근 김치, 갓 절인 하얀 무채였다. 따뜻한 죽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으려다 그녀는 문득 멈칫했다. 남편의 자리였던 곳에 그녀가 처음 도자기 가게를 열었을 때 직접 골라주었던 하늘색 자기 컵이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차마 치우지 못하는 질긴 잔해처럼 보였다. 그 순간 지현의 마음속에는 몽롱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아직도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이 풍경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배신의 아픔과 버림받은 느낌, 이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밤마다 차가운 바늘처럼 그녀의 피부에 서서히 새우며 들듯 소리 없이 그녀를 태웠다. 고풍스러운 시계가 7시를 알리는 종을 울렸다. 소은이 헝클어진 머리에 니트 가운을 걸친 채 부엌 문에 나타났다. 엄마. 소은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다. 어젯밤에 또 늦게 잤어? 응, 회사. 일 좀 처리할 게 있었거든. 지현은 딸이 걱정하지 않도록 늘 익숙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얇은 안개가 서려 있는 듯했다. 마치 각자 자신의 슬픔을 태연한 가면 아래 숨기려고 애쓰는 것처럼. 소은은 엄마의 눈 밑 다크서클을 조용히 살피며 입술을 앙다물고는 말없이 죽 한 그릇을 다 먹었다. 파경 이후의 성장은 그녀를 덜 의존적인 아이로 만들었다. 이번 일요일에 엄마 가게에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지현은 머뭇거리며 물었고, 좀처럼 남에게 부탁하지 않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희망이 그녀의 눈에 비쳤다. 소은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요즘 바쁜 거 알아. 도울게, 서두르지 마. 공부에 집중해. 집안일은 언제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하지만 엄마, 혼자서 모든 걸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나지막한 그 목소리는 오히려 날카로운 칼처럼 지연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그녀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엄청난 고독감을 일깨웠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수년 동안 희생했지만 결국 모든 상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아침 식사 후 지현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고전적인 스타일로 머리를 올린 뒤 결혼 후
첫 생일에 돌아가신 어머니께 선물 받았던 진주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발견했다. 여전히 온화한 눈매, 오뚝한 코, 얇은 입술을 가졌지만 모든 것이 풍파를 겪어낸 사람의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었고 화려한 화장 없이도 묘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인사동 고택거리에 있는 경희라는 이름의 도자기 가게는 고급 도자기를 전문으로 하며 주로 지식인과 골동품 수집가들을 상대했다. 이곳에서 지현은 그녀의 미적 감각과 수제 도자기 기술로 존경을 받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선은 1990년대 한국 여성의 자랑스럽고 섬세한 정체성을 발산했다. 손님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거나 고풍스러운 찻잔 세트와 정교한 화병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왔다. 바쁜 일상은 지현의 슬픔을 어느 정도 억눌러 주었지만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그녀는 카운터 뒤 작은 작업실에 있는 낡은 거울 속 자신과 마주했다. 계획서, 주문서, 디자인, 장부들이 출구 없는 걱정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가끔 그녀는 자신이 새로 고용한 젊은 직원인 우진의 눈빛이 멀리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아득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약간의 흔들림을 느꼈지만 항상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방어벽을 무너뜨린다면 삶이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까? 라는 질문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다. 밤이 되자 차가운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고 거리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그리움이 밀려왔다. 지현은 낡은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섬에 매달린 붉은 등롱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들의 삶이 개인적인 갈망을 죄악으로 여기고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치부되어 왔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적인 세상에 따스함이 사라지고 재만 남았을 때 여자의 영혼은 잠시라도 기댈 곳을 갈망하게 된다. 잠시 마음이 약해지거나 짧은 순간 사랑에 빠지는 것일지라도 그날 밤 소은이 깊이 잠들었을 때 지현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차가운 찻잔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혼한 여자가 사실 불쌍할 건 없어. 단지 자신의 은밀한 갈망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려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집은 여튼 노란 불빛에 잠겨 깊은 고요와 늦은 밤의 부슬비 소리 속에 지현이 아직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가을 비경이 도자기 가게의 고요한 공간에 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나지막이 울렸다. 오늘 아침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우울했고 구름은 마치 서울에 막 드리워진 두꺼운 커튼 같았다. 지현이 차 세트를 다시 느티나무 선반에 올려놓았을 때 밖에서 들려오는 단단하고 침착한 발소리에 그녀는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우진이 들어섰다. 흰 셔츠를 단정하게 입었지만 소매는 살짝 걷어 올렸고 커다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조금 흘러내렸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현 대표님, 오늘 아침에 갓 나온 자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그냥 저기 테이블 위에 놔줘요. 고풍스러운 노란 조명 아래 우진의 오뚝한 콧대와 넓은 어깨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짙은 갈색 톤의 가게 선반을 배경으로 돋보였다. 35살의 우진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노련한 남자의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세련되었지만 어딘가 무심한 듯했고 마치 고요한 표면 아래 깊숙이 흐르는 지하수 같았다. 그는 능숙하게 자료를 테이블에 펼쳐 놓았고 푸른빛 유약의 무늬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찻잔 세트를 비스듬히 돌려보았다. 그의 시선은 조심스럽게 지현의 얼굴을 훑었다.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살짝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곧 오랫동안
감정이 메말라 스스로에게 착각하는 것뿐이라며 혀를 찼다. 이 세트는 이달 말 전시회에 진열할 예정입니다. 어떤 화병과 함께 배치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진은 업무에 충실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지현은 푸른 빛으로 반짝이는 유약의 선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찻잔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러다 문득 금이 간 부분에서 멈추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런 금은 많은 사람이 흠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감식객에는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죠. 마치 인생의 균열과도 같아요. 우진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균열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때로는 대체 불가능한 작품이 되기도 하는 거겠죠, 누나? 그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가 도자기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지현의 마음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공기가 묵직해졌고 주변 시장의 사소한 소음마저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예술과 업무에 대한 대화로 오전이 흘러갔다. 하나의 그릇을 함께 들어 올릴 때에 짧은 손길조차 두 사람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지현은 거리를 두려고 애쓸수록 마음속에 기묘한 파동이 일었다. 스스로가 두려우면서도 그 틈은 신선한 감각을 은밀히 기다리고 있었다. 전고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초가을 비가 골목 입구에 걸린 도자기 간판 위로 규칙적인 박자를 맞추며 떨어졌다.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돌아가고 지현도 잠시 가게 문을 닫고 딸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우진이 밖에서 뛰어 들어왔다. 그의 코트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는 헐떡였다. 죄송합니다.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길에서 비를 맞았네요. 뒤편 창고에 잠시 비를 피해도 될까요? 지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반짝였다. 들어와요. 창고에 난방기 있으니까. 일단 수건이라도 가져다 줄게요. 창고는 크지 않았다. 몇 개의 선반과 낡은 나무 테이블, 그리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도자기 상자들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오래된 형광등이 희미한 노란빛을 깜빡거렸고 우진의 젖은 옷에서 나는 비냄새가 좁은 공간을 비와 햇살, 그리고 두 사람의 숨결로 가득 채웠다. 지현은 허둥지둥 수건을 건네려다가 우연히 우진의 손등에 자신의 손이 닿았고 그녀의 팔로 짜릿한 감각이 전해졌다. 우진은 나무 의자에 앉아 문턱을 수건으로 닦는 지현의 가느다란 손을 바라보았다. 누나도 조심해야 해요. 환절기 비는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40이 넘은 여자에게 가장 두려운 건 감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지현은 불쑥 내뱉고는 즉시 자신을 자책했다. 우진은 고개를 들어 반은 장난스럽고 반은 진지한 시선으로 물었다. 그럼 뭘 두려워하세요? 지현은 멈칫했다. 두 뺨이 뜨거워졌지만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시간이요. 시간은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가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사실 가장 연약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을 침묵의 공간이 감쌌다. 규칙적인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숨소리가 작은 방 안에서 점점 조화를 이루었다. 우진은 손을 뻗어 무의식적으로 선반 위에 자기 컵을 집어들고는 엄지손가락으로 고풍스러운 문양을 쓸었다. 난방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지현의 얼굴에 반사되어 평소와 달리 그녀의 우아한 윤곽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느리면서도 이상하게 격렬하게 뛰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지현은 사용했던 수건을 선반에 올려놓고 몸을 돌려나가려 했지만 강한 바람이 창고 문을 쾅 닫아버려 마치 바깥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공간이 밀폐되었다. 거의 본능에 가까운 어떤 힘에 이끌린 듯 우진은 무심코 문에 손을 올려 그녀를 막아섰다. 지현 누나.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대답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자신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우진이 말을 이었다.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밖에서는 누군가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외로운 영혼만이 시간 속에서 떨고 있었다. 지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우리 같은 어른들에게는 더 이상 많은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한 번의 모험이 평생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우진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였고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과 아주 가까웠다. 조금만 움직여도 닿을 거리였다.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가까움은 두 사람 모두를 떨게 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지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그의 시선을 살짝 피하고 얇은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거실에 가서 앉아 쉬어요. 따뜻한 차 한 잔 타줄게요. 정고가 되면 비가 그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우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아쉬움과 함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비가 잦아들자 직원들이 돌아왔다. 하루의 일과는 거리의 흐름처럼 흘러갔지만 그 순간부터 지현은 자신의 마음이 결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의 파동으로 흔들렸음을 알았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의 모든 몸짓과 시선은 비를 피했던 작은 창고 속 순간에 여운으로 가득했다. 우진의 시선은 깊고 약간의 장난기를 머금고 있었다. 때로는 무심코 지현의 입술에 닿아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에게 낯선 감정을 느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그녀는 여성의 몸에 여전히 찬미받고 싶고 갈망받고 싶고 드문 생명의 불꽃 속에서 온전히 불타오르고 싶어 하는 본능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밤이 되어 오래된 거리에 어둠이 내리자 지현은 가게 문을 닫고 골목 밖으로 나섰다. 우진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대문 앞에서 멈춰서서 가볍게 고개를 기울였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지현은 부드럽게 대답하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일찍 들어가세요. 두 사람은 고요한 저녁 그림자 속에서 헤어졌지만 그날 이후 지현의 삶은 이미 알 수 없는 유혹과 시련으로 가득 찬 길로 접어들었다. 덧없는 경계 주말 저녁, 인사동 고택거리는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오래된 돌길을 따라 고풍스러운 노란빛 넌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고 보도에는 오후에 그친 비가 남긴 빛이 반사되었다. 경희 도자기 가게가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창가에 나란히 놓인 푸른 유약의 자기 병들은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치 수많은 옛 기억의 조각처럼 보였다. 가게 뒤편의 작은 방, 지현은 책상 앞에 앉아 온통 장부로 가득한 서류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작은 창고에서 비를 피하던 우진의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흔들렸다. 부끄러움과 삶에 대한 갈망이 뒤섞인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밖에서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려 지현은 깜짝 놀랐다. 우진이 문턱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여전히 살짝 물결치고 있었고 긴 코트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지현 대표님, 마지막으로 검토하셔야 할 컬렉션 디자인 시안을 가져왔습니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자료는 그냥 두고 가세요. 나중에 볼게요. 하지만 지현의 심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으로 욱신거렸다. 다른 사람이 없는 이런 사적인 순간들은 더욱 위험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녀의 모든 견고한 벽이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우진은 자료를 테이블에 놓고 망설였다. 그에게서는 부드러운 향수 냄새가 났고
나무와 갓 내린 차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떠나려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전류에 붙잡힌 듯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누나는 이렇게 자주 늦게까지 남아 있어요? 지현은 씁쓸하게 웃으며 얼굴을 돌렸다. 아마도 일만이 사람에게 몇 가지를 잊게 해주기 때문이겠죠. 우진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렇다면 나이 든 사람들은 책임과 바쁘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감정을 늘 외면하는 건가요? 그의 질문은 마치 지현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수첩을 가볍게 쥐었다. 우진은 그녀의 곁에 섰다. 그녀의 느린 숨결이 느껴질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리였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지현 누나, 죄송해요. 하지만 때때로 저는 궁금해져요. 모든 사람이 누나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할 때조차 누나도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는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지현의 갑옷에 또 하나의 금을 가게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눈에는 희미한 눈물빛이 서렸다. 우진은 참지 못하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지현의 온몸에 불이 붙는 듯했다. 공기는 끈적해졌다. 두 사람은 모두 아주 작은 소리들을 들었다. 시계 바늘 소리, 바깥에서 바람에 쓸려가는 마른 나무십 소리. 그리고 갑자기 가빠진 두 사람의 숨소리. 지현은 조심스럽게 손을 뺐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지 말아요. 오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우진은 손에 힘을 주며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나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누나 곁에 있고 싶다는 것만 알아요. 곁에서 누나를 보살피고 싶어요. 그저 말없이 누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따뜻해지니까요. 지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모든 낡은 조언들이 무력해지는 것엔 바람이 부는 높은 곳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곳에 남은 유일한 것은 오직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뿐이었다. 감정, 심장 박동, 그리고 다른 생명에 닿고 싶다는 갈망. 오랜 시간 돌처럼 굳었던 그녀의 심장은 이 어리석고 서투르고 미숙한 고백에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바깥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골목의 오래된 돌계단에 끈질기게 들러붙었다. 작은 방 안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소리내지 않았다. 우진은 천천히 몸을 숙여 지현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부드러움과 진심, 그리고 갈망의 지현은 무너지는 듯했다. 나이든 두 사람의 첫 키스는 청춘의 뜨겁고 격렬한 키스와 달리 깊고 떨렸으며 위안받고 이해받고 싶은 갈망을 담고 있었다. 지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스스로를 강해야 한다고 다그쳤던 수년간의 방어막은 이제 우진이라는 젊고 고요하며 갈망으로 가득 찬 남자 앞에서 가장 덧없는 벽이 되어버렸다. 우진은 지현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고 그의 눈빛은 그녀의 눈빛을 붙잡았다. 누나, 제가 누나 곁에 있어도 될까요? 지현의 숨결은 가빠졌지만 이내 부드러워졌다. 그 눈빛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할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 밤만 제가 누구인지 잊게 해줘요. 지현은 나지막이 흐느끼며 마치 잘못을 고백하는 동시에 감정에 솔직하게 한 번만 살아보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간청하는 듯했다. 우진은 부드럽게 팔을 감싸 지현의 어깨를 안았다.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닿았다. 성급하지도 조급하지도 않게 천천히 한순간 한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소중하게. 우진의 따뜻한 손은 지현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고
떨리는 손가락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그녀의 얼굴 윤곽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그가 만났던 어떤 젊은 여성보다도 온화하고 우아하며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려움과 갈망이 뒤섞인 뜨거운 키스가 그녀의 목덜미를 따라 어깨로 그리고 가슴으로 이어졌다. 지현은 자신의 피부에 소름이 돋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몸은 낡고 메마른 껍데기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바깥의 빗소리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의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잦아드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제가 아직 진정한 여성이라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낡은 벨벳 의자 위 시간의 먼지가 쌓인 수많은 기념품들 속에서 남은 노란 조명 아래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우진의 모든 애무는 조심스럽고 느렸다. 마치 지현의 마음속에 숨겨진 말 없는 상처들을 부드럽게 다듬는 것처럼. 그의 손은 등 뒤로 내려가 가느다란 어깨에서 멈췄다가 허리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젊음의 불꽃과 결합된 그들의 융합은 부드러우면서도 맹렬했다. 지현 역시 망설이고 수줍어하며 그에게 응했다. 세월의 흔적과 40살 몸에 대한 열등감은 모든 키스에 녹아 사라졌다. 그들은 본능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쾌감을 되찾았다. 젊은 연인들의 낭만적인 속삭임 대신 작은 몸짓과 시선, 떨림, 그리고 뺨을 타고 흐르는 감사함의 눈물만이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우진은 지현을 품에 안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그치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방금 전과 달라져 있었다. 따뜻함과 다시 살아난 삶의 여운으로 가득했다. 지현은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하룻밤의 일, 메마른 줄 알았던 심장들의 비밀스러운 교차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따뜻하고 충만함을 느꼈다. 그날 밤 이후 일과 감정의 경계는 더 이상 명확하지 않았다. 지현은 문득 깨달았다. 때로는 단 한 번의 나약함만으로도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고택거리의 하늘은 하얀 구름으로 가득했다. 나무 창문 너머에는 새로운 계절이 정말로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의 경계선, 일요일 아침은 유난히 더디게 오는 것 같았다. 서울의 하늘은 희뿌연 안개로 흐릿했고 이른 전동차 소리와 함께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지현은 아직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일어났다. 지난밤의 격렬한 감정은 가라앉지 않고 그녀의 머리를 욱신거리게 했다. 흐릿한 회색빛 속에서 거실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얇은 막을 덮은 듯했다. 흐트러진 테이블과 의자, 벨벳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진 코트. 그리고 바닥에 깨져 조그만 조각이 된 자기 컵까지. 지현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입술과 몸에 남은 잔향을 분명히 느꼈다. 맴도는 남자의 향기, 그리고 격정의 피로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얇은 담요를 가슴 위로 끌어올렸다. 고풍스러운 시계는 한 시간 한 시간을 똑딱거리며 거꾸로 세는 듯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녀의 일부는 행복으로 가득 찼지만 다른 부분은 죄책감과 후회에 휩싸였다. 옆에서 조용히 잠든 우진의 모습, 젊은 몸과 평온한 얼굴, 그리고 잠든 채 길게 드리워진 속눈썹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짓고 싶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려왔다. 잠시 침묵 속에 잠겨 있다가 지현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 한 구석을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붉으면서도 창백했고 눈빛은 오랫동안 청춘 이후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자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그녀는 기쁨을 느꼈다. 나약하고 갈망하며 한 남자에게 안기고 열망받는 존재로. 하지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마자 떨림은 두려움으로 변했다. 헌신적인 어머니, 품위 있는 여성이라는 그녀가 소중히 쌓아온 모든 것, 모든 모범적인 껍데기가 이 하룻밤의 경솔함 때문에 산산조각 날까. 거실에 울리는 시계 종소리에 지현은 깜짝 놀라 딸을 떠올렸다. 그녀는 서둘러 우진을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우진 씨, 일어나요. 늦었어요. 누가 보면 큰일 나요. 우진은 잠에서 깼다. 그의 눈빛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미안해요, 누나. 아침까지 같이 있고 싶었는데. 지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녀는 말없이 우진이 옷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고, 때때로 그들의 손이 닿을 때마다 지난밤의 감정들이 전류처럼 되살아났다. 사랑한다는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접촉, 시선, 그리고 몸에 남은 잔향이 이름 없는 감정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었다. 우진이 떠나기 전 그는 지현을 뒤에서 살짝 안았고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다. 누나,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지현은 떨면서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우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하지만 우진 씨 조심해야 해요. 저는 아무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요. 우진은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이른 아침에 옅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전곳쯤 도심의 숨결이 익숙한 소리들로 돌아왔을 때 소은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지현은 부엌 앞에 서서 수건을 살짝 비틀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쁜 척했다. 엄마, 다음 주에 학교에서 세미나 하는데 와주실 수 있어? 응, 구체적인 안내문 나왔어? 지현은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소은은 입술을 앙다물고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지현이 인생에서 가장 나약했던 순간을 보낸 의자 구석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어젯밤에 엄마 늦게 잤어?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지현은 흠칫했고 심장이 꽉 쥐어짜는 듯 아려왔다. 대답하려 했지만 소은의 눈빛은 의심과 탐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하느라 그랬을 거야. 지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요즘 주문이 많아서 밤새도록 일했거든. 두 모녀 사이의 공기는 점점 끈적해졌다. 지현은 속으로 자신을 책망했다. 격정적인 하룻밤의 대가는 끝없는 두려움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그녀의 온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일과 어머니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지현은 뜨거운 추억들이 계속 맴도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은밀히 우진이 자신에게 해준 부드러운 손길과 열정적인 밤들을 그리워했다. 때때로 작은 가게 안에서 두 사람은 손님이 없을 때나 함께 도면을 확인할 때 테이블 위로 살짝 스치는 손길과 함께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 순간들은 짧았지만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피기에 충분했다. 한 번은 마감 후 물건을 확인하던 중 우진이 지현을 예전의 비를 피했던 작은 창고로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바깥의 바람소리가 어두운 구석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였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살짝 끌어안고 입술을 어깨 위로 가져갔다. 셔츠깃 아래로 그녀의 하얀 피부에 남아있던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남자의 손은 그녀의 등을 따라 내려가 수년 동안 평온했던 몸의 곡선을 더듬었다. 이제 그녀의 몸은 새로운 본능 앞에서 녹아내렸다. 지현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빠져들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들었고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모든 달아빠진 이성은 쾌감에 굴복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서로에게 몰두했다. 몸과 심장 박동만이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다. 그럴 때마다 지현은 더욱 괴로웠다. 매일 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빛나면서도 혼란스러웠다. 만약 언젠가 소은이 알게 된다면, 만약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이런 자괴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주초 어느 날 저녁, 지현이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소은이 예고 없이 가게에 찾아왔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집으로 가는 길은 한적해졌다. 소은은 서두르지 않고 계산대 밖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평소와 다른 빛으로 반짝였다. 엄마, 요즘 더 행복해 보여?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지현의 마음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엄마는 늘 똑같아. 엄마의 삶은 오직 가게와 집, 그리고 너뿐이야. 소은은 말없이 차를 가볍게 저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알지? 만약 엄마 옆에 누군가 있다면 나도 축복해 줄 거야. 하지만 상처받지는 마. 지현의 눈가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어떻게 온전하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고마워. 엄마 곁에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소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꼭 안았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서 지현은 젊은이들에게 모든 상처는 아물겠지만 자신과 같은 나이의 여성에게는 가슴이 원하는 대로 사는 갈망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현은 다시 창가에 앉아 처마 밖에 노란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걸잡을 수 없는 그리움이 차올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우진. 누나가 보고 싶어요. 오늘 밤 저를 위해 1분만이라도 생각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후드득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서 지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흐릿한 밤의 장막 아래 행복과 파멸의 경계 사이에서 그녀는 감정에 온전히 충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단 한순간일지라도 이 덧없는 어둠의 경계선으로 한 번 더 떨어질지라도 또 한 번의 밤이 지나갔다. 이성과 본능 사이의 강역은 점점 더 흐릿해졌다. 지현은 깨달았다. 이혼한 여인에게는 때로 어떤 길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 결국 불꽃처럼 타올라 꽃을 피우거나 영원한 자해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비밀의 경계선 며칠 후 서울에는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왔다. 덧없는 실오라기 같은 희미한 햇살은 거리 표면의 차에 닿기도 전에 서둘러 사라졌고 그 자리는 낡은 빌라의 발코니와 창문 그리고 경이 도자기 가게의 구석구석을 기어오르는 잿빛 그림자에 내주었다. 지현은 격렬했던 마음의 파동 이후 예전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 일에 파묻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변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도자기 가게의 가짜 고요함 속에는 서투르고 뜨거웠던 기억들이 감돌았다. 이제는 가게 주인과 젊은 직원의 시선이 아닌 응어리지고 애달픈 무언의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대표님이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지현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다. 어느 주말 오후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가게 문을 막 닫고 마지막 손님이 나갔을 때 우진이 고풍스러운 도자기 장식장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누나,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초창기 푸른 유약 도면을 찾았는데 누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지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잎사귀 위로 길게 흘러내렸고 거리는 발자국 하나 없이 한적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 그녀의 심장은 욱신거렸다. 우진과의 예술적 대화는 항상 핑계일 뿐이었고 두 사람 모두 진짜 이유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창고로 들어갔다. 두 사람만의 비밀을 지키는 요새 같은 그 좁은 공간에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좁은 공간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나무 향이 뒤섞여 있었고 바렛노란 불빛은 창고에 걸린 하얀 천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더욱 선명하게 드리웠다. 지현은 책장에 등을 기댔다. 우진은 그녀 맞은편에 서서 도면을 내밀었지만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바깥에서는 비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맴돌았고 마치 금이 가기 시작한 나약함을 응원하는 속삭임 같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되찾기 위해 숨을 크게 내쉬었지만 우진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너무나 가까웠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요 며칠 잠도 못 잤어요. 누나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가만히 있질 않네요.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진의 손이 지현의 손을 찾아 꽉 잡았다. 그 행동은 그녀의 몸을 그에게로 끌어당겼고 그들의 숨결이 가쁘게 뒤섞였다. 두 사람 모두 그 경계선이 신라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현은 두려움과 갈망으로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진 씨, 이러지 마요. 위험해요. 혹시 누가. 그는 그녀의 손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집요한 키스는 욕망의 무게 아래 모든 한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누나가 원한다면 저를 떠나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이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현은 떨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품위 있는 삶을 살며 쌓아온 모든 억제와 이성이 우진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입술에 키스하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이 키스는 처음과 달랐다. 성급하고 절망적이었으며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체념의 맛이 섞여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을 알면서도 주저없이 뛰어드는 불꽃 같았다. 그들은 낡은 선반 더미 사이에서 서로를 껴안고 옷이 구겨지든 말든 그 순간 서로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현은 우진이 자신을 장식 테이블 위로 번쩍 들어 올리자 흐느꼈다. 그녀의 작은 몸은 그의 단단하고 젊은 몸과 하나가 되었다. 바깥의 빗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작은 방의 갈망을 더욱 숨 막히게 했다. 그들의 몸은 황홀경 속에서 서로를 찾았고 모든 움직임은 조급하면서도 소중했다. 그리움은 모든 이성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문 밖의 모든 소음은 흐릿한 배경일 뿐이었다. 지현은 자신이 다시 살아났음을 느꼈다. 연약하면서도 거칠고 우진에게 강하게 매달렸다. 마치 그가 마지막 안식처인 것처럼. 그의 손길, 입술, 그리고 몸에 남은 키스 자국은 이번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모든 힘이 소진되고 등에 땀이 흥건해질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우진은 지현의 목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제가 지켜줄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가 알게 되더라도 누나가 혼자 아파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지현은 몸을 떨었다. 그 약속은 안심보다는 더 깊은 불안에 그녀를 가라앉게 했다. 그녀는 이 위험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이 진정하고 옷을 바로 했을 때 우진은 조심스럽게 지현의 머리카락을 어깨에 올려놓고 아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살짝 잡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누나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도 저에게 모든 기회를 주세요. 지현은 눈에 아직 눈물이 맺힌 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누구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이대로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음 날 가게의 공기는 어딘가 낯설었다. 직원들은 젊은 매니저와 대표 사이에 감도는 긴장감에 어색해했다. 한 오래된 직원이
조용히 지현에게 다가와 반쯤 탐색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대표님, 요즘 좀 마르신 것 같아요. 힘든 일 있으면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지현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녀는 낯선 시선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조용한 전시 공간 전체에 의심의 그림자가 서서히 퍼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날 오후 소은이 지현과 우진이 함께 물건을 확인하고 있을 때 예고 없이 가게에 들렀다. 젊은 딸은 문가에 멈춰 서서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서서 고풍스러운 자기 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현의 목에는 아직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옅은 붉은 키스 자국이 남아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은은 망견자실했고 그녀의 눈썹은 찡그려졌다. 온화했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방금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엄마, 우진 씨랑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심각한 질문이 울려 퍼지자 지현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멈칫했고 우진도 당황하며 둘 다 대답하지 못했다. 단 1초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 찰나의 순간 모든 비밀, 모든 열정, 모든 후회가 공중에 드러나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었다. 소은은 쾅 하고 문을 닫고 돌아갔고 그 둔탁한 소리는 지현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이 공간의 선체로 그녀는 비밀의 경계선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방금 피어나기 시작한 시들었던 심장이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날 밤 빌라는 무덤처럼 차가웠다. 지현은 창가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창문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은 그녀의 고독을 더욱 드러냈다. 그녀는 딸에게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우진은 한 줄 한 줄 위로의 문자를 보냈다. 누나, 두려워하지 마요. 제가 한 번이라도 누나의 짐을 함께 나눌게요. 하지만 어떻게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 마흔이 넘은 이 여인이 어머니로서의 삶과 여자로서의 삶, 두 사람의 두려움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고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가게에 있던 고풍스러운 자기 병은 그날 밤 이후 예기치 않게 작은 금이 갔다. 마치 모든 길 잃은 것들에 대한 말없는 심판처럼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앞에는 상처와 심판, 그리고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결정들로 가득 찬 내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조차 지현은 알았다. 단 한 번만 더라도 진정한 피와 살을 가진 한 여자로서 살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침묵 속의 대립 오후부터 계속되던 비가 자정까지 이어졌다. 빗소리는 빌라의 기와지붕 위로 묵직하게 떨어졌고 지현의 꺾이는 심장 박동과 같았다. 창문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지현은 유리창을 타고 길게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소은이 떠나던 모습과 그 딸의 눈빛이 인생의 어떤 상처보다 더 큰 균열을 남긴 것에 마음이 찢어졌다. 작은 집은 낯설게 변했다. 모든 소리, 발소리, 괴종시계 소리, 테이블 위의 차 향기. 모든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 회한, 그리고 내면의 흔들림에 묻혔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듯한 기분을 지현은 다시 느꼈다. 바깥에서는 폭풍우가 계속 밤을 휘감았고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더욱 길어졌다. 그것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와 소은 사이에 채울 수 없는 침묵의 시면이 갈라진 첫날 밤이었다. 소은은 거의 도망치듯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방문을 쾅 닫고 쓰러져 흐느꼈다. 마음속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어린 시절 내내 엄마는 희생의 상징이자 마지막 피난처였다. 하지만 단 한순간에 그 이미지가 무너졌고 배신당하고 버려졌다는 느낌, 믿음을 도둑 맞았다는 느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왜 엄마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모든 것이 내 등 뒤에서 비밀이었을까? 이 질문은 소은의 머릿속에서 한두 번 울린 것이 아니었지만 절망적인 침묵만이 그 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 상실감이 배어 있었다. 삐뚤게 썬 무채, 살짝 베인 손가락의 통증도 마음의 상처보다는 덜 아팠다. 그녀는 죽 그릇과 김치, 인삼차를 상에 올렸지만 딸의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현은 문을 두드렸다. 소은아, 아침 먹으러 나와. 엄마가 미안해. 만약 네가 듣고 싶다면 엄마는 언제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방 안에서 소은은 얼굴을 베개에 묻고 눈이 퉁퉁 부은 채 흐느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들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쳤어요. 그렇게 말하고 소은은 얼굴을 묶고 울었다. 바깥 세상은 두 모녀 사이의 차가운 침묵의 벽 안으로 작아지는 듯했다. 지현은 멍해졌다. 1000번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도, 그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했던 자신을 막을 수도 없었다. 문 뒤에서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에게도 욕망이 있고 약해질 때가 있어. 같은 변명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딸의 차가운 눈빛 아래 그 모든 말은 덧없고 무의미했다. 그 차가움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지현은 마음속 폭풍에서 도망치기 위해 일에 몰두했지만 집에 돌아와 소은의 외면하는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거의 무너져 내렸다. 어느 해질 역 저녁 두 모녀는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지만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이 울렸다. 지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은아, 엄마가 널 실망시킨 거 알아. 하지만 엄마도 한 명의 여자야. 평생을 가짜로 살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널 아프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소은이 말을 잘랐고 숨을 헐떡였다. 내 감정은 생각했어? 가게에서 엄마랑 그 아저씨를 봤을 때 엄마는 내가 믿었던 그 엄마가 맞긴 해? 그 목소리는 고통스러우면서도 완강한 원망이 배어 있었다. 깊은 호수 표면에 얼음이 녹듯 침묵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지현은 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부탁할게.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를 한 명의 엄마로 다시 봐줘. 단 한 번만 더. 소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애처롭고 위태로웠다. 늦은 밤 우진이 지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괜찮아요? 만약 누나가 필요하다면 제가 갈게요. 그 문자를 보고 지현은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어 우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후회, 무력감,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두려움까지. 그 아이는 제 전부예요. 한 여자로서의 마지막 떨림을 지키기 위해 제 딸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우진은 조용히 듣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물러나길 바란다면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생각해 주세요. 행복을 찾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의 말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사흘 뒤 소은은 엄마는 날 찾지 마세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의 삶을 사세요. 하지만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라는 삐뚤빼뚤한 글씨만 남기고 집을 떠났다. 종이를 집어들고 지현은 멍하니 섰다. 부엌에는 밥그릇과 숟가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딸의 방은 베개에 붙은 머리카락 한 가닥만 남긴 채 차갑게 비어 있었다. 빌라 전체가 숲속의 외딴 집처럼 덩그러니 남았다. 딸이 사라졌다는 두려움은 죄책감, 공허함, 그리고 차가움과 뒤섞여 지현을 뜬 눈으로 밤새도록 묶어두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한달음에 달려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은과 연락을 시도했다. 그리고 거실 의자에 앉은 지현을 안아주며 그녀가
흐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될 자격이 없어요. 우진은 그녀를 더욱 단단히 안고 다정하게 달랬다. 누나는 여전히 제가 만난 가장 멋진 여자예요. 상처투성이고 흠이 있더라도. 결국 자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결말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기댔다. 그것은 더 이상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 서로의 온기에 매달리는 구원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육체적 욕망의 흔적을 띠지 않고 절망을 피하는 피난처였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작은 불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소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걱정 마. 나 친구 집에 있어. 마음 정리되면 돌아갈게. 이 한 줄에 지현은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많은 엄마들에게는 자식이 무사하기만 하다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듬성듬성한 노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 때 지현은 거울 앞에 앉아 눈물로 번진 눈썹을 다시 그리고 옛 진주 귀걸이를 조심스럽게 달았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 마음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너의 엄마야. 부엌 한가운데 눈물과 섞인 인삼차 향기 속에서 낡은 자기 병의 금간 틈새로 조용히 비치는 노란 불빛 아래 지현은 깨달았다. 여성의 삶은 사실 끊임없이 갈림길에 서는 연속적인 나날이며 그 어떤 대가 없이 온전한 행복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눈앞의 폭풍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과연 내일 엄마와 딸은 다시 서로를 안고 용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조용한 질문들은 끝없이 길어진 어둠 속 서울의 마지막 가을 햇살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둠 뒤의 빛, 늦가을로 접어든 서울. 이른 아침 햇살이 더욱 부드러워졌다. 거리 끝 나무들의 잎사귀가 흔들리며 오래된 돌길 위로 노란 낙엽을 흩뿌렸다. 경희 도자기 가게 앞 계단에 기댄 지현은 길거리를 바라보며 여러 날 밤을 뒤척인 후에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마음속에 박혔던 욱신거리는 고통은 더 이상 심장을 찢는 날카로움이 아닌 부드러운 흔적으로 변해 있었다. 소은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짧은 문자 메시지들은 처음처럼 무겁지 않았다. 엄마 일찍 자. 나 괜찮아. 아침 꼭 챙겨 먹어. 문자 한 줄 한 줄이 두 모녀 사이의 거리를 잇는 시로라기 같았다. 지현은 딸이 더 이상 자신을 피하거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때로는 점심시간에 소은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 학교 이야기, 새로 맛본 크림차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온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머뭇거렸지만 지현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어느 주말 오후 비가 막 그쳤을 때 도자기 가게의 문 종소리가 나지막이 울렸다. 지현이 고개를 들자 문간에 소은이 서 있었다. 젊은 딸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두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거리는 어떤 말로도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았다. 마침내 소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왔어. 지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팔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소은은 엄마의 품에 뛰어들어 꽉 안았다. 마치 방금 지나온 폭풍을 모두 묻어버리고 싶다는 듯이 눈을 질끈 감았다. 질문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부드러운 머리카락, 가쁜 숨소리, 그리고 폭풍에 흔들렸던 혈연 관계가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진정한 온기만이 있었다. 미안해. 넌 엄마를 용서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무슨 짓을 했든
항상 너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했다는 것을. 소은은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알아. 이제 나도 컸고 진정한 감정을 스스로 겪어보고 싶었어. 난 단지 엄마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무서웠어. 세상 그 누구도 엄마 마음속에서 너를 대신할 수 없어. 눈물이 흘렀지만 가벼웠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지우는 마지막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깨달았다. 때로는 용서가 완벽한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상처 뒤에서 서로를 용감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모녀는 천천히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비난하는 질문은 사라졌고 조심스러운 나눔만이 남았다. 저녁에는 소은이 엄마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옷깃을 여미고 길거리에서 뜨거운 국수를 함께 먹고 도자기 전시회를 구경하고 옛날처럼 새벽 시장에 함께 갔다. 친밀함이 점차 돌아왔다. 완벽하게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진실했다. 지현도 소은의 아빠에 대한 기억, 젊은 시절의 감내, 그리고 40이 넘어서도 변화를 감행한 이유에 대해 딸에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다. 울고 싶었지만 웃어야 했던 순간들에 대해서도. 지난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딸은 엄마의 상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고, 지현은 자신을 용서하고 오랫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우지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누나, 괜찮아요? 멀리서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누나를 그리워해요. 지현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가족을 우선시하며 부드럽게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가끔 세 사람이 가게에서 마주칠 때 더 이상 은밀한 눈빛은 없었다. 대신 예의와 배려, 성숙함이 자리 잡았다. 소은도 점차 우진에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짧은 사무적인 대화였지만 증오의 벽은 사라져 있었다. 평화가 돌아왔다. 밤에 지현이 조용히 침대에 누워 옆방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딸의 숨소리를 들을 때 그녀는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했다. 모녀 관계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의 지극히 인간적인 실수를 용서할 만큼 충분히 견고하다는 것을. 여자의 사랑은 잘못이 아니며 오랫동안 이어진 모든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지현은 깨달았다. 오래된 자기 병의 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전통적인 금 접착 기술인 킨츠기, 킨수기로 보수되어 파손의 흔적이 반짝이는 무늬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 자기 병을 보며 미소 지었다. 기억은 남고 아픔은 무늬가 되며 행복은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용기를 가질 때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창문을 통해 빛이 새우며 들었다. 새로운 계절이 돌아와 한때 길을 잃었던 영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지현의 이야기는 귀한 킨츠기처럼 결국 그녀의 삶에 난 균열 덕분에 온화하게 빛나고 있었다. 삶에서 상처는 반드시 아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